안녕하세요. 고양이와 개를 무분별하게 막 많이 데리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제 동물 애니멀 호더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제 동물을 수집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동물이 많게 되면 이제 방치하게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아무래도 저도 사실은 이제 동물 연구를 하기 전에는 동물을 조금 이렇게 인형처럼 예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 오드아이라든지 그 회색 털로 덮인 이제 멋있는 잿빛 고양이라든지 같이 살고 싶은 뭔가 이렇게 그런 고양이 상 이런 거 조금 있었어요. 그리고 한때는 또 아까 미어캣 얘기도 제가 했지만 한때는 사막여우라든지 희귀 반려동물에 대해서도 야 저런 좀 특이한 동물하고 같이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동물 연구를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길동물하고 접촉하고 삶이 되면서는 야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 동물을 내가 사랑한다면 이거는 아니다. 오히려 거리를 두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나의 필요에 의해서만 이렇게 동물을 옆에 두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여기 메리 미즐리라는 학자가 야수와 인간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에게 단순히 동물과 닮은 점이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바로 동물이다. 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동물권이란 인간에 대한 보편적 권리, 인권에 대한 의식이 동물에게로 확장된 것을 말합니다. 네, 동물도 이제 학대받지 않을 권리, 고통받지 않을 그런 수동적 권리를 넘어서서 좀 더 적극적인 의미의 행복할 권리, 이런 권리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사유해보지 않은 동물의 삶을 생각해보는 새로운 관점을 열어줄 수가 있죠. 동물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주체라는 점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동물의 삶을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동물이 권리가 있어. 그러면 동물도 행복하게 살고 싶고 동물도 인간과 동등하게 자기 삶을 잘 살고 싶겠네. 우리가 좀 잘못 생각한 부분은 없을까?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런 동물권에 대한 두 가지 비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동물권, 그거 인간이 고안한 개념 아니야? 인간이 만들어낸 개념 아니야? 라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동물권은 당연히 인간이 만들어낸 개념이죠. 동물이 이렇게 문자를 사용하거나 인간과 같은 언어 체계를 공유하는 대상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인간이 이런 개념까지 고안해내서 동물의 권리를 보장해 주려고 하느냐? 그리고 그것도 인간 중심주의적인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두 번째 비판은 동물 상업주의가 심화된 동물 착취 체계의 모순 아니냐. 동물권을 보장해주면서 계속 착취하겠다는 것이냐. 이런 비판인 것이죠. 그래서 로지 브라이도티라는 학자는 동물권을 비판적으로 봅니다. 실제로 선진 자유주의 국가의 딜레마라고 하면서 동물 상업주의를 유지하면서 동물권을 동시에 보장한다는 것은 모순적이다라고 비판합니다. 다음으로는 동물권 서사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동물 서사란 동물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 등이 담긴 서사 일반을 통칭합니다. 동물 서사에는 동물의 권리에 대한 인식과 동물을 착취하는 세계가 혼재되어 있게 마련이죠. 이와 달리 동물권 서사라는 것은 동물권 인식이 명료하게 투사된 서사로서 제한적인 개념이라 볼 수 있겠죠. 이러한 동물권 서사에 대해서 비판적 동물 연구의 관점이나 동물권의 관점에서 분석하는데 동물 서사 분석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서사 분석을 통해서 동물을 대하는 모순적 인식과 태도를 확인할 수 있고 또 오늘날 동물을 인간 바로 곁에 타자로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관점이 열릴 수가 있는 거죠. 네, 동물권은 세대 종속적일 수 있지만 서사는 조금 더 그 자유로운 상상력 속에서 동물의 권리를 생각해보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퍼스펙티브로서의 동물권 서사에 주목을 합니다. 인간 사회와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동물에 대한 인간의 상상력이 동원된 이야기로 동물 서사 그리고 동물권 서사를 폭넓게 규정할 수가 있겠죠. 그죠? 네. 동물에 대한 인간의 모든 상상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 사회 문화적 관점이 반영된 다양한 이야기들을 가능하게 하는 거대 서사죠. 네. 근데 이게 왜 거대 서사냐면요. 네. 동물이 단지 이렇게 뭐 피해받는 소수자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근데 그렇게 본다면 너무 미시적인 것이고, 이거는 우리가 말하듯이 뭐 인류세라든지 기후 재난이라든지 뭐 인간과 동물, 종의 문제, 지구의 문제 차원이 매우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그런 이야기하는 스케일이 매우 큰 문제인데요. 그래서 거대 서사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생활해왔던 거,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관습들, 이런 것들을 좀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꾸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환을 촉구하는 서사이기 때문에 거대 서사로 보는 것이고요. 동물 착취와 학대의 관점을 전환하도록 촉구하는 서사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사에서 관점 전환을 일으키는 핵심 기제.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의인화입니다. 의인화를 사용해서 이제 서사를 구성을 하면 동물에 대한 감정이입이 아주 손쉬운 겁니다. 그래서 의인화를 많이 사용을 하죠. 그죠? 동물 이야기를 할 때. 자, 의인화란 안스로포모피즘이라고 하여 그리스어 안트로포스,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그 단어와 몰피라는 형태라는 뜻의 단어가 결합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인간적 특성을 가진 것으로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자, 모든 것을 인간적 특성을 가진 것으로 바라본다. 신도 마찬가지고요. 동물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실제로 이제 무정물, 뭐 책상이라든지 돌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인간적 특성을 가진 것으로 막 대상화해서 보기도 하죠. 그죠? 자, 그런데 특별히 동물 의인화를 비판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인간은 동물과 똑같이 않아. 동물은 인간과 똑같이 않아. 인간은 신과 동형이야 라고 하면서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는 의인화를 적용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잘 다 알 수 없는 동물에 대해서는 외적으로 드러난 차이만을 근거로 타자화하면서 의인화하는 것을 비판하거나 하는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메리 미즐리는 그것에 대해서 인간이 이제 신과 동등해지려 하면서 동물을 열등한 존재로 여기는 그런 위계 관계의 작동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동물 의인화를 부정하는 그런 관점은요, 의인화 메커니즘에 어떤 힘의 논리가 내재했다는 걸 보여주죠. 그죠? 네. 의인화를 동물한테는 사용하지 말고 신에 대해서만 신과 유사한 인간을 표현할 때만 의인화를 사용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떤 의인화 메커니즘에도 힘의 논리가 작동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인간이 동물을 포함한 생태계를 지배하려는 어떤 배타적 인간 중심주의적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네. 인간과 동물이 사실 그렇게 크게 별 다를 바가 없는데 동물에게만 동물은 인간과 같을 수 없어라고 하면서 의인화를 적용할 수 없는 대상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니까요. 네. 그런데 정말 이 비판대로 사실은 의인화가 항상 동물을 올바르게 바라보는 관점을 제공해 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동물을 왜곡할 수도 있고요. 지나친 감정이입을 유도할 수도 있고요. 약간 편향된 이입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네, 아주 유명한 단어가 있는데 밤비 신드롬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밤비 신드롬은요, 사실 월트 디즈니의 애니메이션 밤비에서 왔어요. 밤비가 서구 사회에서 너무나 인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애니메이션의 귀여운 밤비에 너무 감정이입하고 하면서 사회적으로 크게 이렇게 반향이 일어나서 이건 하나의 어떤 신드롬이다라고 해서 밤비 신드롬이라고 이렇게 용어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단어는 조금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뭐냐면 원래 월트 디즈니의 밤비는 사실 이제 오스트리아 작가 펠릭스 잘텐의 작은 숲속의 밤비라는 1942년 소설 원작으로 하여 만들어진 작품인데요. 이 원작 소설에서는 그 아이들의 동심을 자극하는 그런 귀여운 밤비의 모습을 이렇게 그린 게 아니에요. 그 숲속 생태, 그 자연스러운 숲속의 생태를 살아가는 아기 사슴이 성장해서 이렇게 성장기를 그린 것이지, 그러니까 늑대와 사자도 나오고 이렇게 그런 자연적인 생태가 나오는데요. 월트 디즈니의 그 밤비에서는 그런 게 나오지 않죠. 네, 그런 묘사가 없습니다. 그런 묘사가 없는 이유 자체가 그런 밤비의 귀여움만 이제 부각하고 늑대와 사자를 부정적으로 본 거라고 합니다. 사실 원래 이거는
밤비의 새끼가 귀엽다고 함부로 인간의 냄새를 묻히지 마라라는 어떤 교훈을 담고 있다고 해요. 이게 뭐냐면 숲속에서 밤비를 만나면 사람들이 귀엽다고 그렇게 쓰다듬으면 인간의 냄새가 묻은 아기 밤비는 자기 세계로 엄마한테로 돌아가지 못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밤비의 세계에서는 버림받게 되는 것이죠. 사실 그런 생태적인 교훈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동물에 대한 편향적 이입을 경계하는 용어로 정립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밤비 신드롬을 통해서 동물 의인화의 특수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의인화는 인간이 세계를 인식하는 자연스러운 방식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아까 말했듯이 도형 같은 무정물도 의인화합니다. 그러나 동물의 경우에 동물은 실제로 인간과 유사하거나 같은 특성을 지니는 대상이지요. 그래서 동물 의인화는 물건 의인화랑 완전 다릅니다. 그리고 원작 소설에 비인간 동물 간 먹이사슬을 삭제했다고 했잖아요. 네, 디즈니 밤비에서요. 자, 여기서 의인화의 특수성 알 수 있는 것은 생태계의 질서를 존중하고 동물을 인간의 관점으로 재단하지 않아야 한다. 라는 교훈이 있죠. 그죠? 그럼에도 이 밤비가, 좀 훌륭했던 것은 뭐냐면, 의인화, 그러니까 인간 중심주의로부터 거리를 떼어두고 인간을 바라보게 해요. 의인화 양가성의 그 측면인데요. 그래서 의인화와 그 양가성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겠습니다. 네, 의인화는 사실 인간의 관점으로 사물을 대성화하고 인간에 빗대어서 그 사물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그런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각과 메커니즘인데요. 그래서 인간 중심주의적이지요. 네, 또 사물을 인간 중심적으로 파악을 하는 거니까요. 당연히 인간 중심주의적 속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의인화입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동시에 배타적 인간 중심주의, 인간 말고 다른 동물들은 다 배타적으로 보거나 나쁘게 대하는 그런 인간 중심주의에 대해서 거리를 두고 성찰할 수 있게 하는 어떤 양가적 가능성을 지닌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의인화는 인간 중심주의적이지만 인간 중심주의로부터 거리를 떼어놓고 인간을 바라보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면적인 특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의인화 거부는 곧 인간을 부정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 단어가 anthropodenial이라고 해서 뒤에 앞에는 이제 인간이라는 뜻이고 뒤에는 denial, 거부, 부정이라는 뜻이죠. 그죠? 인간 거부라는 거예요. 네, 의인화 거부가 바로 그런 동물 의인화를 거부하는 자체는 곧 인간 자체를 부정하는 일이다라고까지 말씀할 수가 있는 겁니다. 프란스 드발이라는 학자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런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인간이 자신의 동물성과 동물과의 친족성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전자는 인간이 자신의 동물성을 인정하기를 거부한다라는 거고, 후자는 동물에게서 나타나는 인간의 특성을 미리 거부한다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거부를 하는 것일까요? 인간이 동물과 다르다. 그래서 마사 누스바움이라는 학자는 법철학자입니다. 이 학자는 인간의 그 나르시시즘적인 완벽주의, 이 완벽주의가 문제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 완벽주의라는 것은요, 끊임없는 이제 타자와의 비교를 통해서 자신이 완벽하게 되려고 하는 건데요. 그러는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막 인간에서만 쳐다볼 수 있는 기행적인 측면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막 종족을 학살하기도 하고요. 막 전쟁도 일으키고요. 막 학대를 하고요. 자기 학대도 막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완벽주의, 나르시시즘적인 완벽주의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완벽주의라는 것이 결국은 달성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 달성되지 못할 완벽주의를 위해서 희생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위계 관계가 생겨나죠. 내가 더 우월하고, 저쪽이 더 열등하고, 나 인간은 내가 더 위에 있고, 동물은 더 열위에 있고, 이런 위계 관계도 거기서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한 그런 어떤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굉장한 무력감에 빠집니다. 그래서 완벽주의와 위계, 그리고 무력감이 이렇게 상관관계가 다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인간이 동물이면서도 동물과의 공통점이나 친족성을 인정하기를 거부하거나 아예 그냥 동물은 인간처럼 비슷한 존재가 될 수 없어라고 막 이렇게 열등한 존재를 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마사 누스바움이 이야기하는 이런 인간의
완벽주의와 위계 이런 것들과도 상관이 좀 있습니다. 네. 의인화를 함으로써 좋은 점은 폄하했던 동물성을 인정함으로써 인간, 동물을 포함한 다른 동물과의 공존을 모색할 수가 있고 공생을 위한 타자윤리를 모색할 수 있는 어떤 미래적 가능성도 확보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의인화는 감정이입의 기제로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문학에서도 동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등장합니다. 사육장 쪽으로는 동물성을 거부하게 되는 노인 곡시가 연대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정유정의 28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진이라는 소설을 씁니다. 고통과 기억의 연대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럼 2020년대에 가면 어떤 변화가 또 있을까요? 먼저 천개의 파랑 스토리를 살펴볼게요. 콜리는요, 그 경주마 투데이의 기수입니다. 기수. 자기 자신을 지키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